네, 2월 21일 김은지의 뉴스인 당선 레이더 두 번째 코너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될 이슈와 사람에 대해서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검찰개혁입니다. 사실 검찰개혁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도통 이게 왜 중요하고 시민의 이슈인지를 이분을 통해서 좀 저희가 들어보려고 했는데요. 예,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차규근입니다. 네, 차규근 연구위원님. 사실 저는 본부장이라는 좀 직책이 좀 더 편하긴 한데요. 예. 예, 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이시죠. 예, 이셨죠. 그리고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은 김학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는 이제 연구위원님들을 아는 분들이 예.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책도 내셨고 김학의 사건도 사실 아직도 끝난 게 아니고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 이야기들을 더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모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시사인 구독자분들 처음이신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차규근입니다. 저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법무부에서 국적 난민 과장을 했고요. 변호사를 하다가 다시 2017년 9월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법무부 법무연수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자천당하셔가지고 계시는 네, 상황이신 고위 거죠. 가급에서 고위 낙급으로. 네, 네, 참 이야기는 참 우픈 예. 이야기여서 예. 웃으면서 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이 검찰개혁 이슈와도 연관돼 있다 예. 보니까 제가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자천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미그란트라고 하는 새 책을 내셨어요. 예, 예, 이게 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차규근 연구위원님의 어떤 전문성, 이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다룬 책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1호 탈검찰 1호로서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예. 노무현 정부에서는 법무부 국정난민 과장 탈검찰 1호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탈검찰 1호. 국정난민 과장 그때는 예. 제가 탈검찰 1호였는데요. 예.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다시 탈검찰 정책이 추진될 때는 제가 2호였습니다. 앞서가 1호가 누구셨죠? 그 앞에 그 법무실장 하셨던 이용구 차관까지 차관께서 하셨죠. 이제 첫 번째 판사 들어가셨고요. 출신. 제가 그 다음으로 들어갔는데 그 전까지 다 이제 통틀어서 보면은 2006년도에 그 참여정부에서 탈검찰 정책을 처음 시도할 때 그때는 제가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좀 앞서지 않나. 네. 이용구 차관님 탈검찰 1호다. 나는 탈검찰 1호. 이용구 차관님 좀 서운하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오해하겠습니까? 객관적 팩트인데. 예. 오해하겠습니까? 사투리 나오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아니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국정난민과장 이게 왜 이제까지 검사만 했지? 왜 이제 와서 탈검찰 1호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정난민 과장 자리는 제가 갈 때 처음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이제 그 국정 업무는 그 이전에 계속 그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에서 검사들이 했었어요. 그런데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정부 조직 진단을 했는데 이 국정 업무라는 것이 외국인이 들어와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거쳐가는 이제 그 국민이 되는 절차인데 그러면은 외국인의 입국, 단기 체류, 장기 체류, 그 다음 국적이거든요. 근데 요 앞까지는 출입국 관리국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국적 업무만 법무실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조직 진단에서 국적 업무를 출입국 관리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그 당시 이제 또 검찰에서는 출입국 관리국에는 검사가 없다. 이 중요한 업무를 가져가 가지고 국적 업무 제대로 못한다. 해가지고 계속 이제 좀 거부를 한 거죠. 지연을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6년도 돼서야 2006년 2월 3일에 돼서야 국적 업무가 이제 출입국 관리국으로 왔고 그 전에 이제 출입국 관리국에서 난민 업무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넘어온 국적 업무랑 원래 출입국에서 하고 있는 난민 업무를 합쳐서 국적 난민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신설과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개방직으로 민간 전문가를 이렇게 물색을 했는데 운 좋게 제가 그때 이제 들어가셨다. 최초의 국정난민 과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중요한 업무는 검사가 그때 꼭 했었어야 되는 건가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이제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검사들이 이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지연된 걸 알았기 때문에 당신들이 했을 때보다 내가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상당 부분 탈검찰화가 다시 또 검찰화가 되었나요? 국정난민 과장은 그 이후에 검사가 오지 않고 계속 이제 그 이후에 내부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이제 국정난민 과장을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만 이제 그 위에 이제 출입국 관리국장, 그 출입국 정책 본부장은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검사장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계속 검사장들께서 이제 본부장으로 오셨죠.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다시 탈검찰 되면서 제가 이제 과거에 뭐 과장 근무 경험이 또 있다 보니 거기 인정이 돼서 그런지 제가 이제 그 본부장으로 이제 가서 근무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은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 이후에는 그 내부 또 출입국 관리 공무원 고위 공무원께서 지금 후임 본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탈검찰화가 지켜주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책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자면 좀 이민 난민 정책 다뤄봤던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심지어 뭐 이렇게 다양한 배우 이종석 씨와 관련된 인도네시아 사례까지 나와 있던데요. 좀 자랑하실 만한 의미 있는 사례가 있으실까요? 뭐 제가 이제 전자여행 허가제라고 KETA라고 저희가 이제 국경 관리의 획기적인 변환을 이룬 정책입니다. 요걸 갖다가 제가 본부장이 있을 때 또 의지를 가지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한 팀이 돼서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EU보다 5년 앞선 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외국인 등록증에 외국인 등록증 영문 명칭이 에일리언 레지스트레이션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외국인들이 자기를 에일리안, 워낙 에일리안 영화가 또 유명하고 약간 차별적인 어감이 있다 보니까 그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다들 에일리안 이름을 없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이종석 씨 케이스는 제가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외국의 이민 고위 관계자들과 만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분들 나라의 노래를 외워서 만찬 장소에서 부르면 아주 서로 간에 어떤 네트워크도 긴밀히 형성되고 비공식 외교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도를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로 또 인도네시아 해외 주재관 회의를 서울에 유치를 제가 한 적도 있고 또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종석 씨가 이제 인도네시아 팬사인회 갔는데 그게 현지 이민법 위반의 문제가 돼서 억류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현지 법을 그냥 잘 몰라서 생겼던 문제죠. 본인이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 근데 그때 이제 한라인을 가동을 해서 이렇게 빨리 이게 문제를 해결을 했던 또 그런데 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배우 이종석 씨 이야기. 그렇습니다. 노래를 혹시 노래요? 네, 노래는 아닙니다. 이따가 바로 네네. 사실 차규근 의원님을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이제 운명의 데스티니 그분이시지 않습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이슈 때문에 재판까지 받고 계시고 1심에서는 무죄를 받게 하셨지만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제 2013년에 이제 그런 영상이 나오고 법무부 차관 자리에서 날아가면서 수사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1차 수사도 무마가 되고 2차 수사도 무마가 되고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3차 수사가 막 시작되려고 할 때 갑자기 태국으로 출국을 하려고 했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걸 막으셨고요. 그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과거 이제 검찰권 남용 사례라든지 제대로 좀 수사가 되지 않은 이런 어떤 검찰 과거사의 어떤 뭐 반성 또 다시 검찰이 바로 서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과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대검에서도 이제 진상조사단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쭉 활동하다가 재수사가 좀 기정사실화된 좀 그런 2019년 3월 22일 금요일에 이제 이분이 이제 밤에 날짜와 요일도 안 잊고 계시네요. 금요일 저녁. 금요일 밤. 사실 금요일은 모든 공무원들이 이제 다 퇴근하고 일주일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뭐 한잔 하거나 공무원도 사람인데요. 그래서 밤 10시 한 50분쯤에 이제 보고를 받아가지고 빨리 저도 이제 차관님, 장관님 이렇게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장관님은 그때 주무셔가지고 연락이 안 됐고요. 그 당시 이제 김우수 차관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한라인이 가동이 돼가지고 빨리 막아야 된다. 출국하는 걸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무슨 그때 버스 티켓 사듯이 갑자기 현장에서 인터넷 예매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은 미리 이제 호텔 알아보고 뭐 미리 뭐 예매다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진짜 인천공항 가서 태국 가는 티켓 주세요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태국도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분이 말레이시아 항공권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항공권은 현장 판매가 안 됐대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으로 이제 급히 또 창고 가서 하니까 진짜 태국은 또 돼가지고. 아닌가요? 여행이 아니라?
근데 이분은 나중에 이제 이 해명하시기로는 예. 태국에 있는 지인 만나러 가려고 했다. 근데 왜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말레이시아 여행을 먼저 시도를 하신 게 말레이시아 친구도 예. 있으셨나 보네요. 뭐 그러실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굉장히 갑작스럽게 그 공항에 와서 티켓을 사려고 했고 예, 출국을 정말 그 짧은 한두 시간 안에 시도를 했던 게 아닌가요? 그걸 막으려고 이제 연락을 그렇습니다. 급하게 하셨다. 정말 절차대로. 다급한 순간이었습니다. 장관님은 또 연락이 안 되시고 또 대검에서도 이 긴급하게 또 연락하고 보고가 이루어지고 했던데 또 그 당시도 문무일 총장님께서도 또 연락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예. 다행히 이제 봉욱 그 대검 차장께서는 연락이 돼가지고 또 그 당시 봉욱 대검 차장께서 이 긴급 출국 금지는 23일 토요일 0시 10분경이 됐는데 봉욱 대검 차장께서 그 전날인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전파가 된 그 밤 11시 20 몇 분경에 자기가 보고를 받고 예. 그 문무일 총장께 보고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문자로 보고를 한 게 또 이제 나중에 증거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나중에 저희가 3년 전에 그 수사를 받을 때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갖다가 처음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아, 숨겼나요? 그러니까 저 기록을 보다 보면은 저희 그 전하 이규영 검사나 이광철 그 비서관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정말 철저하게 정말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된 게 반해서 그 당시 총장님이나 봉욱 차장님이나 이런 또 윤대진 국장 이런 분에 대한 수사는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 이렇게 정말 제대로 불균형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사 출신에 대한 검사의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네요. 좀 문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김학의 전 차관이 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막았던 사람들이 불법으로 이걸 막았다라는 혐의로 검찰이 차규금 전 본부장님을 기소한 거잖아요. 예, 절차적으로 이제 위법하에 있다 해가지고 문제 삼아가 기소를 했죠. 그때 심지어 구속영장도 쳐서 영장실질심사까지 받으셨죠. 예, 3월 5일에 예, 영장 기각됐고요. 예, 기각됐습니다. 예, 그리고 1심에서 지금 무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상황입니다. 2월 15일에 다 무죄 받았습니다. 근데 왜 검찰이 기소했다고 보세요? 본부장님을. 오늘 많이 웃으시네요. 아직 검찰이 항소를 했고 항소심이 이제 한 5번 진행이 됐는데 조심스럽기도 하시겠죠. 아직 그 판결이 확정이 안 된 상황이라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세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하여튼 좀 그러나 그때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고 있었을 때 있는데 좀 그 기이한 시대에 되게 좀 그 해괴한 사건이 아닌가. 나중에는 제가 최종적으로 이 좋은 결과를 얻으면은 무죄를 받으시면 제가 이 책으로도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많고요. 예,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습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이 검사 출신이 아니었어도 이런 식으로 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취재를 하면서 많이 했었는데 검사 출신이 아니라면은 절대로 이렇게 진행 안 되죠. 그리고 과거 2013년도 수사에서도 바로 구속시켜 가지고 엄히 처벌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사실 검사가 아니라 정치인이었다고 하더라도 고위 정치인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동영상의 존재로도 김학의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고, 김학의 사건이 2013년 14년에 검찰이 불기소했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시거든요. 결과적으로 2019년에도 몇 가지 공소시효 도가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무죄를 받긴 했는데 이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보세요? 본질은 검찰의 제19 감사기 그리고 검찰에 부여된 권한이 너무 많고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또 지금은 그나마 이제 공수처가 많은 비판과 이런 지적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법상으로는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에도 법상으로는 검사가 검사를 수사를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도적으로 딱 별도의 기관이 없다 보니까 검사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아무 문제 안 돼. 누가 날 건드려. 내 조직이 날 건드려? 난 이 조직을 위해서 한 것인데 이런 좀 인식이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별장 성접대를 조직을 위해서 받았다고요? 별장 성접대가 아니라 그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나 불기소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더라도 그 불기소 결정문에 이걸 갖다가 제가 본의 아니게 저는 그 전 과정에 대한 기록을 다 이게 재판부에 보게 됐습니다. 정말 제 심정은 이 모든 기록을 백주 대낮에 다 오픈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거 국민들이 한번 보시고 한번
얼마나 이 정말 어이없는 사건 덮기고 봐주기였는지 보면은 가슴 속 깊은 곳에서 그냥 불길이 초릅니다. 네, 이게 중간중간 사투리 바이브가 나오시는 게 정말 많이 화가 나셨다. 이런 느낌이 제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 열받아가지고. 예. 그러긴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김학의도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자체로도 굉장히 악질적인 나쁜 사건인데 이걸 감싸려고 하는 검찰 조직적인 태도들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났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뭐 어떤 공무원의 어떤 이 전 차관의 문제는 한 개인의 일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는 뭐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도 범죄지만. 그런데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해야 될 기관에서 그걸 엄정하게 수사를 하지 않고 덮고 무마하고 또 공범에 대해서도 입을 열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입을 닫기 위한 수사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검찰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사건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왜냐하면 차주원 본부장님께서 지금 이 사건 수사를 제대로 못했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고발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공수처가 관련해서 불기소 결정을 했지만 다시 한번 법원에 그 어떤 단계를 한번 물어보겠다라는 재정 신청을 하셨죠. 예, 제가 작년 어떻게 되고 있나요? 7월 11일인가 그 1차 수사 검사들을 굉장히 법조인이셔가지고 날짜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항상. 특가법상의 특수직무유기죄로 제가 고발을 했습니다. 제가 이 특수직무유기죄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기록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런 법조항이 있고 그 법조항의 공소시효는 10년이더라고요. 근데 이 1차 수사 그 불기소가 2013년 11월 11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이게 이제 판단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고발을 했는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공수처가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요. 제가 재정 신청을 그 공수처가 좀 역량이 많이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에 제가 고발할 때부터 이게 재정 신청을 염두에 두고 많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9일에 재정 신청을 했고요. 근데 관련 법령에 하면은 3개월 이내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주 화요일이죠. 연휴 바로 다음 날이 3개월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3개월이 그날 만료가 됐는데도 아직 법원에서 결정을 안 했습니다. 가부간의 결정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령에는 3개월 돼 있긴 한데 그 3개월 이내 결정을 안 했을 때 뭐 어떻게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어. 그러니까 그 법관의 재량으로 지금 이제 연장해서 좀 법원에서도 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야, 이제 끝없는 관심이 요구되는 사안이네요. 근데 저는 사실 취재원으로서 이제 차기근 본부장님 뵀을 때 놀랬던 거는 누구 한 명이 제대로 끝까지 이걸 보겠다고 각오하면 한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되게 소중한 취재원이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 또 시사인에 제가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또 이게 주고받고인가요? 이게 약속 대련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제가 이제 재정 신청서나 고발장 할 때도 제가 그 자료들을 첨부를 했는데 제가 3년 전에 수사를 받고 막 기소될 때 그 시사인에서 대검찰청 그 진상조사단의 그 최종 보고서를 입수하셔가지고 김학의 사건 관련 그 암장이라는 그 기획 기사를 이렇게 시사인에서 쓴 걸 제가 봤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공수처 설득할 때나 법원에 설득할 때도 그걸 많이 첨부를 해서 과연 정의가 무엇인지 검찰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지 그 부분 관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또 판사 출신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또 뭐 젠더 전문 변호사의 재심 전문 변호사 그 기록을 보고 그분들이 코멘트한 걸 갖다가 이 기사에 다셨는데 그때 그 판사 출신 변호사가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거는 김학의 그 피해자는 사라지고 김학의 윤중철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사라지게 한 사건이다. 그 멘트 있었죠. 그거 보고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여성 피해자들을 강제로 지운 사건이다. 여성 피해자도 그렇지만 김학의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는 국가입니다. 뇌물죄의 피해자는 국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성 관련되는 부분만 이슈가 부각이 됐지만 사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뇌물죄의 그 말을 못하는 피해자 국가 어떤 그 권익이 침해된 것이죠. 근데 이 사건으로 아까 제가 자천당했다라는 농담을 비슷하게 드렸는데 이제 관련해가지고 직위해제 소송까지도 이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대상으로 하셨어요. 이게 잘못된 내 인사조치에 대해서 한동훈이
이거를 다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기셨어요. 예, 지난 계속 이기고 계시네요. 예. 어떻게 뭐 다행히 운 좋게 이기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그 내용 좀 알려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직위 해제는 제가 이제 지난 이번 달 2월 2일에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직위 해제는 징계 처분은 아닙니다. 네. 직위 해제는 이제 어떤 사건이 있어서 예. 잠시 이제 임시적으로 그 자리에서 배제하는 예.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의심이 생기거나 예. 이런 경우인데 저는 이미 이 사건 기소된 걸 이유로 해가지고 2021년 7월 2일자로 출입국 본부장에서 법무연수 연구위원 직위 사실상 예. 이름은 직위 해제가 아니지만 직무가 배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한동훈 장관께서 취임하자마자 이승윤 고검장이나 이런 관련자 이제 약간 이제 그런 분들 이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을 저기 법무연수원으로 이제 그 좌천을 시켰습니다. 아, 참 우프네요. 웃고 있지만. 예. 그런데 그 TO 논란이 이게 정초가 논란이 생겼습니다. 근데 네 자리밖에 없는데. 네. 근데 제가 보니까 거기 TO를 하나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네. 얘 누구야? 얘 뭐야? 얘가 왜 여기 왜 있어? 해가지고 저를 갖다가 그 자기의 정책 보좌관으로 네. 이게 발령을 내면서 바로 이제 아웃을 시키는. 예. 그러니까 좌천성 자리도 너무 지금 TO가 정해져 있는데 좌천시켜야 될 사람 너무 많으니까 지금 TO가 넘쳐가지고 오히려 차규근 본부장님을 지금 한동훈 정책 보좌관으로 시켰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참 황당한 상황이네요. 완전히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져버렸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소송을 하셨고 내가 한동훈을 이겼다 이 말씀이시네요. 아직 1심이니까? 저기 불경스럽게도 보좌관이 뭐 장관님을 좀 이겨버렸습니다. 네, 굉장히 이 소송도 계속 팔로우업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검찰 개혁을 좀 이제 시민들께 이번 이제 총선 아젠다로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차 본부장님을 모신 것이기도 한데요. 좀 상대적으로 이제 워낙 2016년, 17년 촛불 집회가 강하고 그 열기가 강할 때는 검찰 개혁 이야기들이 전면에 나섰는데 지금은 여전히 말씀 듣다 보면 해소 안 된 지점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면에 못 나서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시민들의 삶에서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건 왜 그렇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 그러면 거대한 좀 담론이라서 일반 뭐 어떤 생계 하루하루 이렇게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기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랫동안 검찰 개혁이 많이 논의 추진은 됐지만 또 어느 정도 성과가 뭐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아직은 또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근데 지금 이제 그 검찰 정부가 들어선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 과연 이 검찰 개혁이 나와 무관한 문제인가 한번 그 점에서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좀 그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이제 작년에 검사들을 특가법상의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을 했는데 제가 그 법을 그 검토하면서 약간 놀랐던 게 이 특수직무유기의 대상이 되는 어떤 그 수사를 안 했을 때 수사기관이 특수직무유기죄가 적용되는 그 직무를 자체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한 범죄를 직무유기를 하면 오히려 이 특수직무유기죄 대상이 돼야 되는데 이런 법 체계도 보면은 경찰 같은 경우는 이 형법상 직무유기 말고 따로 이렇게 직무유기가 문제되는 조항들이 별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런 게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조차도 대상이 되는 그 이 범죄 수사 안 했을 때 문제되는 그 조항들도 14개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가지고 검사가 정당한 제대로 된 국민이 주권자가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를 하고 행사 안 하면은 직무유기로 문제 삼고 또 그걸 과도하게 행사를 하면은 법 왜곡죄 같은 걸로 엄히 이렇게 함으로써 검사가 검사답게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수사 기수가 분리가 되게 됩니다. 수사 기수가 독점돼 있다 보니까 어떤 하명 수사, 표적 수사, 답정너 수사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언론과 함께 한 팀이 돼가지고 이거는 검사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괴물이 된지도 모르는 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수사 기수 분리되게 됩니다. 권력이 독점되면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수줍게 여러 이야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단호하게 이 문제가 왜 문제인지를 아주 딱 짚어주셔가지고요. 임팩트가 큽니다. 당해보니까 좀. 너무 오늘 참 우프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하는데 이게 당해봐야 되는 건가 참 진짜 좀 슬프네요. 지난주 제가
그 인격권 침해 수위 있고 머그샷 있고 유사수 있고 머그샷 있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 받으셨을 때 이게 기각이 되더라도 심지어 대기 시간 동안에는 구치소에 가서 머그샷을 찍고 수의를 입으셔야 된다 이거죠. 이재용 회장 삼성 이재용 회장이 2017년 그때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영장 청구가 됐는데 그 아마 그분도 지금은 그 이후에 약간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유사수인데 그 이재용 회장 유사수이라는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똑같은 미길 수용자 구속영장이 집행된 사람과 똑같은 이게 그 옷은 아니지만 약간 색깔이 약간 엷어요. 뭐 똑같아요. 다만 머그샷하고 이제 지문은 날인을 하는데 그 전에는 똑같은 수위와 머그샷하고 또 그리고 저 신체 검사 뭔가 뭐 뒷부분 조사 검사 그런 것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명예훼손죄로 그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실질심사 받은 어떤 분들이 영장 기각된 다음에 그 경험이 너무 모욕적 치욕적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진정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 25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고를 했어요. 법원과 그 검찰에 어떻게 했냐? 이거 경찰서 유치장은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구속영장은 경찰이 검찰에 신청해서 검찰이 청구하는 경우 이 경우는 영장실질 받고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를 합니다. 그냥 사복 입고 그냥 머그샷 그런 것도 안 찍고 지문도 안 찍고 그 기각되면 사복에서 그 상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영장 청구하는 경우는 지금 다 구치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로 간 사람들은 아까 그런 처우를 받는 그래서 범죄자 취급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이런 하기가 문제가 있기 인권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를 해라. 가급적 해서 그 현실적인 좀 어려움도 약간 감안을 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강구한 게 있습니다. 구치소,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 말고도 대기시킬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검찰청 구치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법원에도 피의자, 피고인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했으면 검찰청 구치감에서 자기들이 관리 책임지면서 그냥 영장 발부 여부 나올 때까지 그냥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대기시키면 되죠. 그런데 엉뚱하게 교정 교화에 그 본인의 업무에 집중해야 될 교정 공무원들이 엉뚱하게 지금 그 일을 떠맡아 가지고 과부하가 걸려 있네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작년에 이재명 대표님 영장 기각됐을 때 서울구치소 앞이나 또는 뭐 이재용 회장의 다른 유명 정치인들이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기각 막 심사 기각할 때 밖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대기합니까? 그렇죠. 역으로 그 안에 구치소 비상에 걸렸을 거예요. 어쩌면은 연가 휴가 내는 사람들 다 소집해 가지고 이게 그 근무 중에 있을 겁니다. 만약 이게 검찰청 구치감이 하면은 교정 공무원들 실사람 치고 평소에 본인 업무에 더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과밀 수용이 얼마나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국가의 국가 시설이 비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검찰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구치소로 떠넘겼다. 뭐 이런 식의 법원도 이야기도 마찬가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죠. 저희 또 차규근 본부장님 또 이제 지금 화가 나셨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니까. 제가 당하게 있다 보니까 자꾸. 네네. 지금 화가 나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럴 사안인 것 같은데요. 데이지님께서 에고 힘든 일 많이 겪으셨네요. 국회에서 검찰 개혁할 수 있을지요. 국회에도 율사 출신들이 많아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2대 국회에 되게 중요한 또 과제라는 지점들을 저희가 짚으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못하신 이야기, 못하신 노래가 있으시면 그걸로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뭐 시간이 되나요? 그럼요. 저희 지금 저희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작진이 또 모시고 싶다고 하네요. 제가 이제 그 시간이 약간 좀 되면은 노래 너무 길게 하실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그 본부장 갔을 때 그 해외 우리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관리 직원들이 본부장 비자 영사로 한 30명 정도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 외국에 나가 있으면 수시로 이제 그 현지의 비자 발급 상황이나 특이 사항을 정보 보고를 해서 보내거든요. 그럼 제가 그 보면 양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그걸 제가 이제 그 주말에도 틈틈이 보면서 이렇게 업무에 참고할 게 있는지 뭐 활용할 게 있는지 체크를 했는데 그중에 제가 본부장 부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인도네시아에서 온 정보 보고인데 특이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그 흥하해운이라고 우리나라 흥하해운 소속의 선장님께서 현지 법을 위반을 해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외국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은 바로 그냥 추방, 쫓아내죠. 빨리 추방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집행유예 기간
끝날 때까지 못 나간다. 인도네시아 법은 예, 오히려 더 붙잡아 이분이 빨리 놓는다. 한국에 네. 들어오고 싶었는데 이게 업무상 필요가 있는데 못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한국 공관이 와서 하소연을 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보 보고를 보시고. 예. 예. 근데 그걸 보고 왜 이러지? 근데 마침 그 한 보름 후에 인도네시아 이민청장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하고 이제 회담 만남이 만남의 있었다. 회의가 있을 예. 예정인데 그때 한번 이야기를 꺼내 보자 이 생각에서 이제 회담하고 저녁에 이제 만찬 자리에서 좀 약간 분위기 봐서 이게 뭐 사람 되게 소프트해졌을 때. 사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슬쩍 한번 이런 게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는 빨리 내 보내는데 뭐 인도네시아는 안 그래도 이분이 좀 한국에 좀 빨리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좀 살펴봐 줄 수 있냐 했더니만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이분이 귀국하고 보름 만에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영사한테서 연락이 온 겁니다. 보고가. 그 이분이 풀려나셨다고. 풀린 게 아니라 이제 예. 이민청장에 가자마자 예, 체크를 예. 해서 예. 이분이 한국에 올 수 있게끔 조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관에 와서 엄청 고마워했다라고 해서 상당히 보람을 좀 느꼈죠. 공무원으로서는 충분히 그러시겠네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노래를 하나 불러서 마침 또 그 다음 해에 만날 일이 있어서 거기 만나가지고 노래를 또 만찬장에서 고마움을 노래로 표현하셨다. 예, 또 그때 또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뭐 자기들 1년에 한 번 해외 주재관 회의를 외국에서 하는데 뭐 약간 뭐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 한국에 오면은 또 다른 인도네시아 노래 내가 한 곡 외워가지고 부르겠다 했더니 뭐 진짜로 와주셔가지고 제가 또 다른 노래도 한 곡 부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노래 네.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우리 교민을 위해서 이제 좋은 일을 했던 공무원의 아주 우수 사례가 이 노래로 엔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시간 되면은 한번 불러볼까요? 예. 인도네시아 한 번도 안 들어봐가지고 궁금하긴 해요. 예. 인도네시아가 이제 그 무슬림 국가라서 노래가 좀 잔잔합니다. 예. 그래서 뭐 한번 불러보도록 전준 하죠. 없지만 예. Pengawan Solo riwayatmu ini sedari dulu jadi perhatian insani musim kemarau tak berapa ilmu di musim hujan air meluap sampai jauh mata ilmu dari Solo mengkurung gunung seribu air manggalnya sampai jauh akhirnya ke perahu itu perahu riwayatnya dulu kaum pedagang selalu naik itu perahu. 이야, 아니 대통령보다 노래 잘하신다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윤 대통님 노래 참 잘하시더라고요. 아니, 노래 제목과 내용을 짧게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노래는 이제 벙어원 솔로라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강인데 아마 거기 옛날 고대 유물도 많이 발견되고 해가지고 되게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 되게 아리랑 같은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께서 한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방문하셨을 때 만찬 장소에서 우리 한국의 연주가가 이 노래를 가야금으로 연주를 할 정도로 되게 좀 유명한 노래인 것 같고요. 저 뜻은 제가 모릅니다. 그냥 정말 외우신 거구나. 다음에 인도네시아 갈 때는 꼭 차국은 본부장님이랑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진짜 오늘 검찰개혁 이슈부터 마지막 인도네시아와의 우리 한국 사회 관계까지 정말 오밀조밀 다 짚어봤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면서요. 좀 중간중간에 약간 흥분해서 약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충분하게 그렇게 돼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러한 어떤 공분, 우리가 이제 공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들 더 표현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모셔가지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김은재 뉴스인 2월 21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후 5시에는 이현주 전 의원과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